자,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요. 12년간 펀드 누적 수익률이 2,500%입니다. 3년간 전 세계 펀드 매니저 연봉 1위입니다. 순자산 약 13조 3,300억 원입니다. 2014년 미국 F경제 전문지에 선정 세계 100대 부호, 이 눈부신 스펙의 주인공은요. 미국 유명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야, 이거 대단한 분인데 정말. 자, 그래서 제가 프리안식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타공인 세계 최고 펀드 매니저 제임스의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임스의 비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수학입니다. 어렵네. 제임스, 내가 엄청난 정보를 들었는데 말이야. 아, 괜찮습니다. 이건 100% 떡상각이에요. 하하, 이것도 됐습니다. 온리 눈에 보이는 숫자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주식이 사실 여러 외부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분석만으로 이득을 얻는 게 이게 가능할지. 자, 제임스가 오직 수학만 철석같이 믿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되기 전 제임스의 이력 역시 화려함 그 자체. 사실 그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의 수학과 교수가 됐을 정도로 촉망받는 수학자였습니다. 24살이면 박사까지 다 한 거예요? 천재네. 천재죠. 한때는요, 미국 국가안보국의 암호해독가로도 활동, 이때 금융 관련 암호해독 업무를 하면서 금융계에서 쓰이는 수학 모델을 배우게 된 그는요, 1978년 금융계에 뛰어들었고 1982년 헤지펀드 회사 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와, 정말 수학만 분석으로 투자를 해서 성공을 이렇게 거뒀다니까 약간 믿기진 않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수학을 분석해야 저 정도 성공한다고 하면 좌절할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저분한테 맡기면 차라리 침팬지 옆에서 주사위를 같이 굴리는 게 낫겠다고 그게 생각할 것 우리 같아요. 쪽은 더 예. 친근하긴 하죠. 자, 일단 제임스는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 배제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퀀트 펀드의 개척자로 불립니다. 특히 그는요, 금융인을 과학자로 만들긴 어려워도 과학자를 금융 전문가로 만들긴 쉽죠. 하하. 직원을 채용할 때 수학, 물리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과 공학 전공자들 위주로 채용해서요. 방대한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하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 그리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초단타 매매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요. 그 결과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임스는 그해 무려 3조 7천억 원의 개인 수입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9일 공개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뒤바뀐 인생. 자, 2005년 미국에서 활동했던 그래피티 아티스트 데이비드 최에게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저는 당신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 벽면을 장식할 벽화를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에 데이비드 최는 벽화를 그리는 대가로 6만 달러, 한화 약 6,600만 원을 받기로 했고요. 사무실 분위기에 맞춰서 그만의 독특하고 환상적인 작품을 곳곳에 열심히 그려 넣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벽화를 완성했을 쯤 작업을 의뢰했던 대표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6만 달러를 현금으로 받을래요? 아니면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받을래요? 결정하세요. 아, 이거 미쳐버리겠는데요? 아니 뭘 이건 당연히 현금으로 받은 저기 스타트업이라며. 나 같으면 아니야. 100개 중에 하나도 성공하기 힘든데. 오케이. 현금! 아 너무 아니 근데 이거는 당장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이,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예 정말 많아요. 시끄러워요. 현금 줘요. 주식 안 해, 주식 안 해. 이런 제안에 과연 데이비드 최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쿨하게 대표의 제안에 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금 6만 달러 대신에 주식을 선택한 거죠. 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뒤인 2012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왜? 데이비드 최가 순식간에 억만장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없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7년 전에 받은 해당 회사의 주식이 그야말로 초대박이 난 건데요. 그 회사가 기업 공개 후 상장이 되자마자 값어치가 무려 2억 달러로 상승. 데이비드 최는 한화로 약 2,200억 원의 수익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에이씨. 아 내가 뭘 어쨌다고. 왜 그래?
내가 주식한다 했잖아. 이거 너무 3천만 원 로또 같은 그냥 일이잖아요. 주변 말 들으면 안 돼. 아니 뭐 하는 회사인데요 이게? 아,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바로 대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얼굴책 그렇습니다. F사였습니다. 얼굴책 주인이 될 수 있었어. 좋아요를 누르고 싶다 정말. 아, 시끄러. 당시 데이비드 쉐에게 벽화 의뢰를 맡겼던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바로 현 F회사의 대표인 마크 주커버그와 함께 창업을 했었던 공동 창업자인 숀 파커였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데이비드 최가 벽화를 그릴 때만 해도 F사가 뭐 이렇게 클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날이니까 얼굴책이 뭐 대단하다는 걸 알지. 자, 그림 그려주고 억만장자가 된 데이비드 최의 소식은 미 전역에서 화제를 모았고요. 그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왜 6만 달러 대신 주식을 택했는지 밝혔습니다. 그래 이거 왜 그런 거야? 20대 대학 중퇴자들이 만든 스타트업의 장래를 미리 내다본 것이 아니라 큰 이유 없이 자기만의 승부를 주식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림값 대신 받은 주식. 물론 당시 F사의 미래를 알 수는 없었겠지만요. 그의 선택은 뜻밖의 행운을 가져다 준 2,200억 원 가치의 선택이었습니다. 워런 버핏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홍콩 경제 빅핸 리카싱입니다. 홍콩인들이 1달러를 쓰면 5센트는 리카싱의 호주머니로 들어간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홍콩 전역 곳곳에 리카싱의 사업장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장품을 사는 유명 드럭스토어 아, 이거. 저기 안 갔냐고. 봤지? 짠. 와, 저기 그리고 전자제품샵, 생활용품샵, 특급 호텔뿐만 아니라 홍콩에서 사용하는 전력, 전화, 인터넷 통신 모두 리카싱의 소유였고요. 저? 그가 가진 재산은 자그마치 35조 원에 달했습니다. 아니 근데 리카싱이 부자인 건 알겠는데 왜 아시아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지. 그러게 저도 투자를 잘하는지는 몰랐는데. 네. 자, 리카싱은 90세를 앞두고 경영권을 넘기며 공식 은퇴를 했지만 지금은 주식 투자가로 맹활약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 무명 기업에 무려 약 430억 원을 투자했던 리카싱. 그런데 2019년 상장 첫날 62달러였던 해당 기업의 주가는 약 1년 5개월 만에 457달러로 급등. 덕분에 리카싱이 보유하게 된 자산 가치는 총 110억 달러, 13조 원, 무려 300배 이상의 이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아니 무슨 기업이길래 300배요? 무슨 1년 만에? 기업이길래 투자하고 나서 저렇게 된 거예요? 나 어제도 이거 썼는데. 뭔데요? 자, 리카싱이 투자한 무명 기업의 정체, 바로 인터넷 화상회의 전문 기업 Z사입니다. 아 진짜? 그 회사에 투자했어요? 그렇습니다. 그 요즘에 핫하잖아. 안 핫할 수가 없지. 안 핫할 수가 없지. 요즘에 집콕이니까. 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대학교 등에서 이 화상회의 수요가 급증, Z사 앱이 큰 인기를 끌며 주가도 함께 급등한 건데요. 리카싱은 무려 8년 전에 이미 Z사의 진가를 알아보고 투자를 했었던 겁니다. 대단하다. 그렇게 리카싱은 Z사뿐만 아니라 알파고를 개발한 인공지능 업체 D사에도 초기 투자를 단행했죠. 그 결과 2014년 세계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인 D사가 D사를 인수할 때 지분을 넘기며 또 몇 배 달하는 차익을 남긴 바가 있다고 합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고 남들보다 두세 발 앞서 나가는 마음가짐. 이 마음가짐이 리카싱의 선견지명 투자의 원천이 됐던 게 아닐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싶고 6일 공개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네. 자, 우선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렌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네. 세상에. 11살에. 워렌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달러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렌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달러까지 상승. 이를 본 워렌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렌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렌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달러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네.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버핏도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렌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렌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요즘 뜨거운 열풍이 불고 있는 증권가. 지난 연말부터 공모주, 배당, 증거금 등 주식 용어가 인기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람들을 설레게 한 말이 있죠. 일명 따상입니다. 따상? 따상. 이 주식에 관심 없는 분들도 따상도에서 대박난 사람들 많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리기도 했었죠. 따상을 좀 정확히 좀 설명해 주세요. 따상이 뭡니까? 따상이 뭔지 알려면 우선 공모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기업이 투자 유치를 위해서 주식시장에 신규 상장할 때 일반인 투자자도 매수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주식입니다. 이게 주택 청약처럼 공모주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뚫어야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그럼 여기서 따상은 뭐냐? 네. 처음 발표된 공모가보다 매매 거래 당일 최초로 형성된 가격인 시초가가 2배 상승. 더블, 2배 상승. 더블 쳤다. 그리고 장이 열리고 마감까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 제한 폭인 30% 상한가까지 오르는 상태에서 장이 마감하는 걸 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날 대비 최대 160%. 그러니까 따상이라는 게 원래 잘 있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2020년에는 무려 10곳이 따상을 달성을 한 겁니다. 따상. 지난해 7월 2일에 상장한 제약기업인 S사의 경우에는 따상을 하고 그다음에 코스피 최초로 3일 연속 상한가를 친 거예요. 그래서 공모가가 49,000원, S사의 주가가 2월 3일 기준으로 149,500원을 기록합니다. 거의 3배죠. 와 대박이다 진짜. 참고로 S사의 임직원들이 상장 전에 1인당 평균 약 11,820주 정도를 매수했는데요. 주가가 3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얻은 차익이 무려 2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사 직원들은 당장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줄지어 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 한 명당 강남에 집 하나 정도 살 돈이 생긴 거죠. 그렇겠네요. 자,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지난해 9월 10일에 상장한 게임 업체인 K사는 공모주 청약에서 약 1,524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합니다.
공모가 24,000원에서 상장 후 이틀 연속 따상상. 2월 3일 기준 52,700원을 기록했습니다. 아니면 저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해야 되나. 오늘 하루 종일 기사 중에 가장 눈이 반짝거리시네요. 아니, 왜냐면 좀 혹하는데요. 녹화합니까? 아무튼 정 기자 좀 진정하시고요. 좀 더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은 공모주가 마치 보장된 수익인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공모주를 샀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 전 기자처럼 잘 모르고 뛰어들었다간 큰일 납니다. 왜 또? 지난해 2020년 총 76개의 기업이 상장했는데요. 소액 부동산 투자 상품인 리츠의 5개 종목은 모두 손실을 입었고요. 그 리츠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 중에도 9개 종목이 상장 이래 공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시초가가 결정됐습니다. 저런. 결국에는 이제 공모주는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공모주를 사기 위해 B2, 그러니까 빚을 끌어들여서 거기에 증거금을 넣으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자칫하다가 큰 수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와, 뭐 주식이 지금 광풍이긴 한데 영끌과 비투하지 마라. 영은 끌어당기고 이제 빚내서 공모주는- 투자하지 말라고. 이제 위험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저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초보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네. 이 월드 클래스 스타 BTS의 소속사인 B사의 경우 오늘 기사 봤어요. 이 회사가 공모가가 13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5일에 상장했는데 시초가가 27만 원으로 형성이 됐어요. 이른바 따상 입상에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이에 공모주 청약에 실패한 투자자들은 B사의 주가가 더 오를 것으로 판단, 즉시 매수에 돌입했는데요. 그런데 상장 첫날 B사의 주가는 4시간여 만에 하락세. 결국 시초가보다 4.44% 하락한 25만 8천 원의 장을 마감하며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B사의 따상을 기대하며 시초가에 매수한 개미 투자자들은요. 전부 사길래 따라 샀다가 폭풍 눈물 흘림. B사 주식 환불 안 되나요? 라며 초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환불 대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털 업체와 제휴를 하면서 지금 상승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 손실이 확정난 건 아니니까 꼭 그렇게 실망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손해봐도 후회가 없습니다. 2008년 미국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제이슨 세들러 씨는요. 어느 날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가 떠올라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광고 회사를 설립,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섰는데요. 제가 당신 기업의 광고판이 돼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회사 이름이나 로고가 적힌 티셔츠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티셔츠를 광고물로 활용해서 세들러 본인이 마케팅 의뢰를 받은 회사의 로고나 홈페이지 주소가 적힌 티셔츠를 직접 입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저게 다예요? 아니 저게다 근데 당당히 광고비를 달라고 요구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네. 유명한 사람이거나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점심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주칩니까? TV.com? 저 회사 다니나? 무슨 회사지? 불특정 다수가 세들러가 입은 티셔츠를 보고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는 것 자체가 홍보. 자, 그러니까 세들러 자체가 걸어다니는 입간판이었던 셈입니다. 게다가 세들러는 홍보비도 대폭 할인. 2009년 1월 1일엔 1달러, 다음 날인 1월 2일엔 2달러. 이렇게 매일 1달러씩 홍보비를 높이는 방식으로 영업을 시작했고요. SNS와 너튜브에 홍보 티셔츠를 입은 일상 브이로그를 업로드. 이렇게 의뢰받은 회사 로고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운동하고 공원 산책도 하고 길거리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 세들러 씨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 생활을 그냥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티셔츠만 입은 거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성공했다고 하면 이분한테도 너무 좋은 거지. 그렇죠. 나는 내 삶 살면서 돈도 버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저 사람의 삶을 영위할 만큼 돈이 벌릴까요? 의뢰하는 고객사는 1달러, 2달러, 홍보비가 저렴하니까 부담 없이 홍보를 의뢰했는데 세들러의 너튜브 영상, SNS 조회수가 500회, 3000회, 2만 회 점점 증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았고요. 여러 회사의 의뢰가 쏟아지며 세들러는 창업 첫 해 365일간 티셔츠만 입어서 한화로 약 7,100만 원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연봉이네요, 연봉.
그러니까 남이 하지 않은 거를 먼저 했다는 게 대단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에서 승리죠. 예. 그렇죠. 얻어 걸린 게 아니라 네. 이건 아이디어 값이죠. 사실. 예. 그리고 사실 요즘에 광고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정말 적은 돈으로 광고가 됐다면 이건 윈윈일 수 있는 거죠. 이후 세들러는 거래처가 1,500곳까지 증가해 직원까지 고용. 일본 자동차 N사, 미국 커피숍 브랜드, 피자 브랜드 등 대기업 홍보 의뢰까지 받으며 대박기를 걸었습니다. 대박도는 쪽박 19, 9위를 공개합니다. 대박과 쪽박, 그 운명을 가르는 건 순간의 선택. 이번 특종, 남다른 판단력으로 운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021년 호주, 꿈만 같은 내 집을 마련하게 된 집주인이 화제가 됐는데요. 제 이름은 루비, 6살이죠. 제 인생 첫 집을 짓고 있어요. 새 집의 주인은 바로 6살 소녀 루비였습니다. 야, 6살인데 왜 집을 지어? 16 아니고요, 6입니다. 아니 근데 뭐 아빠가 짓는 집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6살인데 어떻게 자기가 본인의 집을 짓는다는 거죠? 6살인데 지금 분가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아까 같은 이제 사연이 있어서 큰 돈을 좀 상속을 받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나? 집을 물려받았다. 네. 자, 물론 내 집 마련을 6살 소녀 루비 혼자 이뤄낸 건 아니었습니다. 11살 루시, 12살 구스, 14살 한나까지 네 남매가 십실반 용돈을 꼬박꼬박 모아서 땅을 구매하고 집까지 짓게 된 것이죠. 아니 뭐 제일 큰 언니라 해도 14살인데 그렇죠. 너무 어린 거 아니에요? 아니 용돈 뭐 세뱃돈을 도 얼마나 받았길래? 그거 받으면 뭐 초콜릿이나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하는 거지 저걸로 집 짓는다는 생각을 누가 하냐고. 남다르죠. 네 남매가 일찌감치 내 집 마련에 눈을 뜨게 된 이유. 세상에 거저 얻는 것은 없단다. 용돈을 받고 싶으면 그만큼 너희도 노력을 해야 해. 자, 얘들아 봐봐. 은행에는 이자라는 게 있는데 말이지. 부동산 투자자였던 아빠 맥럴런의 조기 교육 덕분에 일찌감치 경제에 눈을 뜬 네 남매. 네 남매는 작은 심부름을 하며 고사리 손으로 한 푼 두 푼 용돈을 모았고요. 친구들이 만화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네 남매는 저축, 적금, 투자 등등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대단하다. 역시 그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해요. 그죠. 네. 어릴 때부터 돈의 흐름을 이제 캐치한 거잖아요. 존니가 얼마나 좋아할 만한 아이들입니까?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우친 네 남매. 돈 불려가는 재미를 맛보더니 급기야! 아빠, 저희가 그동안 모은 용돈으로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멋진 집을 짓고 싶어요. 무려 집을 마련하겠다고 선언. 네 남매는 아빠에게 조언을 구했고요. 아이들이 기특했던 아빠 맥럴런은 세상에 거저 없는 건 없다고 했지. 나중에 커서 갚아야 한다. 토지 구매 및 주택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네 남매는 아빠의 조언을 참고해 고민한 끝에 호주 클라이드에 토지를 마련, 집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네 남매가 구매한 땅값이 불과 몇 달 만에 무려 약 6천만 원이나 상승. 대박 수익을 거둔 것도 모자라서요. 10년 후면 이곳은 적어도 2배는 오를 거예요. 앞으로 저희는 부자 건물주가 될 거라고요. 라고 하며 또 다른 대박을 예고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내 집 마련으로 대박을 꿈꾼 주인공의 사연입니다. 자, 두 기자님은요, 드넓은 뒷뜰에 넓은 수영장까지 딸린 고급 2층 주택을 단돈 16달러, 한화로 약 18,000원에 가질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심할 것 같아요. 저 귀신 나오는 집 아닌가. 아, 저주. 자, 사연 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2011년 미국 텍사스 50대 남성 키네스 로빈스는 우연히 주인 없이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을 발견.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라고? 이거 탐나는데. 내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 물론 원래라면 빈집에 거주하게 될 경우 원소유자와 협상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급 주택의 전주인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치듯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어머, 이 집을 압류했던 모기지 회사까지 파산했습니다. 예? 주택의 소유주가 없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점을 눈여겨본 로빈스는 집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당시 텍사스의 법에 따르면 주인이 없는 집에 3년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 그 집의 소유권까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자, 이 점을 캐치한 로빈스는 빈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한 페이지짜리 진술서를 제출.
그 집의 임시 주인이 됐는데요. 자, 그러니까 서류 제출에 필요했던 단돈 16달러, 약 18,000원으로 로빈슨은 무려 한화로 3억 7천만 원이 넘는 고급 주택에 눌러앉게 된 겁니다. 특이하다. 아, 머리는 정말 잘 굴렸네요. 그러니까 눈여겨보고 있다가 이런 법이 있는 걸 잘 알고 활용한 거잖아요. 자, 로빈슨은 원래 있던 법을 이용 말 그대로 잔머리를 굴렸을 뿐 아니, 저는 합법적으로 이 집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아니, 평범한 절차는 아니에요. 압니다. 하지만 분명 법을 어기진 않았어요. 법을 어긴 건 아니었기에 아무도 로빈슨을 그 집에서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했는데요. 일단 집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로빈슨. 이대로 3년만 더 버티면 이 고급 주택은 그대로 로빈슨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죠. 자, 그렇게 하루하루 달력을 보며 집주인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로빈슨. 그런데 아이고. 로빈슨의 바람이 무색하게도 소유권을 주장하는 A은행이 나타났고요. 결국 로빈슨은 8개월 만에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가 없을 리가 없다니까. 뒤늦게 안 거지. 근데 저런 집 저기 8개월 사는 거 월세만 생각해도 16만 원이면. 그럼. 아, 16,000원? 16,000원. 16,000원이면 뭐 남는 장사 한 거죠. 뭐. 그죠? 남는 장사했죠. 네. 야. 대박 중에 대박이 될 뻔했지만 결국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안녕. 진짜 안녕이에요? 퇴근. 그럼. 내가 꼴등이야, 지금. 그럼 그래. 잘해요 오늘. 알았어. 대박 또는 쪽박 19 7위 공개합니다. 5달러에 산 그림의 정체. 2020년 캐나다에 거주하는 클로이는 한 시립 매립지 기부센터에서 5달러, 한화 약 4,500원에 판매 중이던 그림을 발견했는데요. 자, 평소 미술품을 좋아하던 그녀는 그림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 바로 구입. 집에 돌아와 설레는 마음으로 구매한 그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림 뒷면에 적힌 작가의 이름이 다름 아닌 영국의 전설적 록 가수 데이빗 보이와 똑같았던 겁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데이빗 보이가 동명이인이 있겠죠. 네. 있을 수 있죠. 무명 작가일 수 있지. 데이빗 보이면 5달러에 판매될 리가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국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발견됐으면은 이거는 그냥 아하. 캐나다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자, 하지만 평소 데이빗 보이의 팬이었던 클로이는 보이가 음악뿐만 아니라 배우와 화가로도 활동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야. 이 때문에 해당 그림이 동명이인이 아닌 진짜 록 가수 데이빗 보이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때 심장 얼마나 뛰었을까? 진짜 장난 진짜 아닐 보인가 거다. 보인가 보인가? 네. 이러면서. 자, 인터넷에 보이의 그림에 대해 검색해 본 뒤 진위 확인을 위해 경매업체에 연락한 클로이. 아니, 어떻게 이 그림이 캐나다에? 이건 데이빗 보이의 그림이 확실해요. 자, 해당 그림에는 The Head 46라는 제목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는데요. 이는 데이빗 보이가 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 동안 그린 약 47점의 초상화 시리즈 중 한 점이었습니다. 오, 진짜 가보다. 야, 근데 저게 왜 기부센터에 있었대? 이름도 있고 서명도 있잖아요. 근데 저걸 못 알아봤나 아무도? 진짜로 그냥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걸 봤다 하더라도 아이, 데이빗 보이가 무슨 그림을 그려.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진품이면 여기 이렇게 왔겠어? 뭐 이런 생각.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야, 근데 그거를 5달러에 산 거예요, 저 사람은? 이게, 저거는. 이게 나중에 얼마가 됐을지 너무 궁금해요. 네. 경매에 나온 해당 그림은 한화 약 850만 원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입찰가는 꽤 10배가 넘는 한화 약 1억. 클로이는 이 팬심 덕에 단돈 5달러로 2만 배의 수익을 올리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저거 그냥 뭐 에이 뭐 그럴 리가 있어 하고 넘겼으면 거의 이런 거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지나치면 안 돼. 뭐든지 어디 뭐 서명 있는지 좀 보고 둘러보고 해야 돼요. 2013년 영국 웨일즈 뉴포트. 제임스 하웰은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노르웨이의 한 남성이 4년 전 비코인에 2만 3천 원을 투자해 올해 9억 원을 벌었습니다. 비코인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고? 자, 이게 지금 느낌이 말이죠. 비코인이 오르기 전에 팔았던 것 같아요. 아하. 그죠? 네. 나는 이거 봤는데 이거 진짜 세상에서 제일 가슴 아픈 소식. 눈시울이 붉어졌네요. 아, 난 이게 너무... 사실 IT 업계 기술자였던 하웰은 4년 전인 2009년 자신의 노트북으로 비코인 채굴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자친구가 코인 채굴 시에 커지는 노트북 소음을 너무 싫어해서 일주일 만에 채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당시 하웰이 채굴한 비코인은 총 7,500개. 그런데 2009년 당시엔 비코인의 가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웰은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서랍 속에 넣어둔 채 4년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비코인의 가치, 하웰이 보유한 비코인 7,500개는 2013년 당시 가치로 16억 원에 달했습니다. 4년을 잊고 살았는데 16억 원이 이게 벌린 거잖아요. 벌린 거죠. 강제 초장기 투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엄청나게 가치가 그치. 뛰어버린 거예요. 하웰은 잔뜩 들뜬 마음으로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찾았는데 근데 서랍은 통 비어 있었고요. 아 왜? 그 어디에서도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불현듯 떠오른 기억. 한대. 아, 이 하드디스크 진짜 오래된 거네. 이사도 가는데 그냥 버려야겠다. 미쳤나 보네. 16억 원은 버린 거잖아. 내 손으로. 아, 금고 사서 거기다 넣어놨어야지. 근데 그때는 아무 가치가 없었어. 아, 근데 혹시 모르잖아. 아, 왜 그러니까 그래. 이게 세상 모르는 거야. 하지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이대로 날릴 수 없었던 하웰. 잃어버린 비코인을 찾기 위해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바로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웰은 당장 시의회에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시의회의 거절로 하웰이 비코인을 찾지 못하는 사이 비코인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요. 2021년 비코인 7,500개의 가치는 무려 4,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어우, 나 눈물 난다. 아, 내 서랍 안에 이 돈이 들어가 있었던 거를 내가 알잖아, 이거를. 그 내가 버렸잖아. 지가 내가 퍼먹은 버렸-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떨까? 아, 저는 이거 뉴스에서 보고 정말 안타까웠어요. 진짜. 하웰 역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드디스크만 찾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저 1,100억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심지어 나사가 고용했던 데이터 복구 회사를 통해 비코인이 든 하드디스크의 복구 가능성도 확인했다면서요. 25명이 1년 동안 200제곱미터 매립지를 15m만 파면 된다고요. 다니던 회사도 퇴사하고 쓰레기 매립지를 뒤지게 해달라고 8년째 꾸준히 시의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찾길 바래요, 저는 그래서. 찾길. 근데 하드디스크를 찾았는데 만약에 복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 있죠. 그 10년째 찾았어. 여기 있다! 신봤다고 찾았어. 도대체 안 되겠는데요, 이거. 이러면 어떻게 해? 아, 그건 더 비극이다. 하웰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코인의 가치가 오르다 보면 시 관계자도 마음을 바꿀지 몰라요. 저는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2008년 5월 23일 캐나다 퀘벡주에 사는 조엘 이페르가는 복권 추첨 마감 시간 9시 직전인 8시 59분에 복권 2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2장 중 1장의 번호가 우리 돈 약 234억 원짜리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불길한 예감이 스멀 올라오는. 아직은 그래도 기뻐합시다. 복권 1등 아닙니까? 1등이죠. 1등이잖아요. 하지만 복권 1등 대박은 곧 쪽박으로 돌변했습니다. 바로 돌변. 그 이유. 전산에 등록된 시간은 정확히 9시 7초네요. 다음 회차 복권이라 당첨금은 드릴 수 없습니다. 당시 퀘벡의 복권 시스템은 컴퓨터가 한 번에 한 장의 티켓만 입력. 아휴. 이 과정에서 최대 10초 정도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아휴. 그래서인지 조엘이 구입한 복권 중에 한 장은 8시 59분 47초에 전산에 등록됐지만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은 시스템 지연으로 9시 7초에 등록되며 5월 23일자가 아닌 다음 회차인 5월 30일자 복권으로 등록된 겁니다. 어머머, 실제로 다음 날이네. 네. 날짜가 넘어갔네. 그런데 하필 조엘이 산 두 번째 복권 번호가 5월 23일 회차의 1등 번호와 일치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복권이 저거였으면 된 거 아니에요? 된 거죠. 하지만 조엘의 복권은 단 7초 때문에 다음 회차로 넘어가서 당첨금을 받지 못한 겁니다. 아, 이거 시스템 지원이 본인 잘못은 아니잖아. 그리고 그날 가는 길에 좀 더 뛰어갔으면.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났으면. 조금만 보폭이 조금만 넓.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만 안 갔으면.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 사람이 한 명만 덜 내렸어도. 7초만 미리 태어났어도. 단 7초 차이로 대박을 날린 조엘은 복권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
늦게 입력된 건 복권회사 전산 탓이지. 난 분명 9시 이전에 구매했다고. 자신의 1등 당첨금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약 7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은 조엘의 소송을 기각. 하필 또 7초에 또 7년이네. 그리고 그 소송 과정에서 우리 돈 약 1억 원을 지출하며 대박은커녕 안타까운 쪽박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고약한 게 럭키 세븐 아니에요. 7이 생활의 숫자인데 복권도 7초 늦어, 소송 7년 걸려. 근데 아까 뭐 비코인도 그렇지만 그냥 잊어야 돼. 어떻게든 잊어야 돼. 저거 그래. 평생 못 살아요. 저거. 아니 근데 저걸 기억으로. 잊겠냐고. 그냥 그러려니 잊어야 돼. 해야 어째 돼. 못 쉽지 잊지 않지만. 잊어야 돼. 잊어야 돼. 단 7초 때문에 천국과 지옥, 대박과 쪽박으로 간 안타까운 한 남자의 사연이었습니다.